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이요, 특정 과자를 주고받는 상업적인 데이 마케팅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농업인의 날인데요. 11월 11일에 지정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이 두 번 겹치는 모습이 두 줄로 곧게 자란 농작물 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데다 갈수록 심각한 기후위기로 큰 위기를 맞고 있죠. 극심한 가뭄과 폭우 또 폭염 등으로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고요. 병해충 발생과 확산, 또 재배 지역의 변화, 대응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맞고 있는데요. 이 농업의 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과 식량 안보의 문제, 또 농업인의 경제적 불안정성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자,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인들, 이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11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 연말까지 꼭 챙겨야 할 절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떡을 주고받는 데이 마케팅도 진행되고 있죠. 이 떡은 둥글고 길쭉하게 뽑아내는데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어슷하게 썰어서 떡국을 보통 끓여 먹죠. 네, 오늘 같은 날 특정 과자보다 이 떡을 주고받는 날로 삼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자보다 나을 것 같은데. 자, 이 떡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마늘, 양파 농사가 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이 일손 부족, 또 비싼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손 구하기 힘든데 마늘이나 양파 같은 밭작물의 기계화율이 좀 낮다면서요. 네, 농부의 경우에는 기계율이 99.3%로 재배 전 과정에 걸쳐 농기계를 활용해서 재배되고 있지만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2022년 기준으로 66.3%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양파 정식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16.1%, 25.8%로 낮고요. 마늘의 파종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도 각각 14.8%와 43.8%로 다른 작업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주요 밭작물 중 재배 면적이 넓고 노동 강도가 높은 양파와 마늘에 재배 기계화를 우선 추진을 해서 재배 기술과 농기계, 저장 기술까지 연계를 한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개발을 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기계와 재배 모형을 적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네, 먼저 양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바르당 노동력은 기존 38.2시간에서 5.1시간으로 87% 정도 줄일 수 있고요. 생산 비용은 기존에 77만 1,000원이 들었었는데 13만 8,000원으로 8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에 적용을 하면 노동력은 45.7시간에서 9.4시간으로 79%를 절감하고 생산 비용은 74%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야, 이건 뭐 절감 효과를 보면 빨리 현장에 보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화 기술을 소개하는 현장 연전시회를 열어서 마늘 양파 기계화 재배 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네. 시범 사업과 정책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농기계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수농가를 중심으로 양파 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보급해 나가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도 해결을 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화 재배 기술이 널리 확대가 돼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좀 많이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활동적 은퇴자들의 활력 충전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적 은퇴자라면 은퇴 후에도 자기개발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세대로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층인데요. 네. 최근 이 세대들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활동적 은퇴자와 농촌 방문을 활성화하고 신과 휴양 그리고 여가놀이 등을 통해서 개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북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지원단과 전주시 덕진 노인복지관과 함께 효과를 확인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네,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은 신체 활력 증진을 위한 두근두근 홍당무 난타 그리고 자연 속 쉼을 느낄 수 있는 마을길 치유 소리 치유 그리고 여가놀이인 알 장치기 놀이 그리고 농산물 수확과 농촌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는 동고동락 게임 그리고 유대감 증진을 위한 이신전신 등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61세에서 74세 활동적 은퇴자 20명에 대해서 익산 산들강 웅포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가 11.6%, 무력감이 13.9%가 낮아졌고요. 행복감과 활력도도 각각 10.4%, 10%,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신체 효능감도 높아져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은퇴자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널리 좀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핵심 농작업 정보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온이 뚝 떨어졌었는데요. 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특히나 겨울 채비를 좀 서둘러야 된다고요. 네, 겨울철은 전염성 질병과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철 양돈 농가에서는 돈사 내부 온도를 20 내지 22도로 유지를 해서 돼지 면역력을 높이고 생산성도 유지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어미 돼지와 한 공간에 있는 젖먹이 어린 돼지의 온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사에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돼지 호흡기가 손상이 돼서 병원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돈사 내의 습도는 50 내지 60% 정도로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돈사 내부는 물 청소를 깨끗이 하고 먼지를 잘 제거해 주시고 돈사 내 유해가스가 많이 차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사 내부에는 사료 먼지, 분변가루, 돼지 각질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철 돼지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돈사 환경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먹는 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수능입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진짜, 예. 야, 이게 제가 학생이 아니니까 우리가 참 이게 몰랐는데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수능일. 정말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긴장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ADHD 치료제를 수험생들이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만 전국에서 ADHD 치료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병원 30곳을 뽑아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강남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에서 굳이 강남에 모여 있을 이유가 좀 적기도 한데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게 11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처방량이 갑자기 뚝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네. 아마 학생들이 많이 받나 보네요. 네, 그래서 추측이. 예. 네,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의사 선생님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 약품인데도 이걸 학생들끼리 혹시 지금 바로 급한데 좀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밀거래까지도 이루어지는 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렇죠. 약사법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ADHD 치료제를 왜 먹냐? 이게 학생들 중에서 좀 이런 잘못된 소문이 좀 퍼진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ADHD가 있는 경우에는 ADHD 치료제를 먹으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ADHD가 없는 학생이 이런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요. 수험장에서 내가 너무 긴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과하게 각성된 상태. 근데 그게 내가 평소에 그냥 공부할 때는 뭔가 잠도 깨는 것 같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막상 수험장 가서는 내 본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고. 너무 긴장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권장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이제 이 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커피 많이 먹으면 밤에 잠깐 두근두근하고 잠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지 않고 그냥 먹던 학생들은 이제 갑자기 근래에 이제 수능 며칠 안 해서 이제 먹어볼까 하다가는 안 돼요, 수면 안 돼요. 사이클이 깨지고 예. 결국은 정말 최악의 컨디션으로 수험장으로 갈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되지 그렇게 오남용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면 장애로 한번 시험을 망친 적이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하셨군요. 네. 저도 사실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 어느 시점보다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제 마음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능과 관련된 약 이러면 청심환. 그쵸. 네, 이걸 떠올리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 뭐 예. 청심환은 지금도 수험생분들도 좀 드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꾸준히 있는데 이게 사실 내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 특히 그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긴장되는 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비슷할 거니까 그런 건데 이게 청심환이라는 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심신 안정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게 긴장했을 때는 이걸 좀 풀어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수험 당일날 또 보통 처음 먹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과하게 긴장이 풀려서 좀
이제 과량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너무 긴장되면은 이제 각성 상태가 너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지 기능이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너무 긴장하면 왜 사람들이 긴장하면 당황해서 실수 안 하던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는데 반대로 각성증이 너무 낮아서 좀 이완되고 처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아야만 하잖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긴장하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가 되는데 이걸 사실 당일에 어떻게 조절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긴장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평소에 좀 과하게 긴장을 한다 그런 학생들이면 이거를 평소에 뭐 모의고사 볼 때라든지 아니면 수능 며칠 전에도 한번 먹어보고 아 내가 이걸 이만큼 먹었을 때 요 정도 긴장이 풀리는구나.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한 병 다 안 먹어버린다든지 돼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그걸 만약에 조절해서 수능날 확인을 하시는 게 낫다. 한 번에 당일에 하지 말고요. 그렇게.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라. 네. 그죠? 미리 먹어보고 하루 이틀 전 말고 지금 만약에 이제 약이 궁금하면 오늘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네,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는 테스트 거죠. 해보고 이제 그렇죠. 그때 하는 거고 네. 여러 번 시도해서 적절한 양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또 그거 말고도 사실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 이제 청심환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찾고 접근성이 높아서 좋아하시는 건데 이게 유일한 약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 네. 그러냐면 한 병이 크기도 하고 그때 액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마시면서 용량을 좀 정밀하게 조절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알약으로 된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거 아니라도 내가 평소에 수험 스트레스로 너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정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도 그런 수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할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었고 네, 예. 이게 그 일생 중에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약이 다시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먹으면 못 끊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긴장이 많이 되는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인데놀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인데놀. 네. 예, 예. 근데 요거는 잘 익숙하지 않으실 약일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정신과용 약물이 아니고 원래는 혈압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 혈압 높아진다 두근두근 하면서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작용해서 우리 몸이 좀 긴장도를 높이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혈압을 낮추는 양도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막상 써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긴장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교감신경의 활성을 좀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연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큰 공연 앞두고도 떨지 않으려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중요한 면접 앞둔 분들도 드시고 해외에서는 되게 보편적으로들 쓰는 방법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님한테 처방을 부탁드리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이런 특별한 금기가 있는 게 아닌 경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나 며칠 전에 최소한 제발. 수능 당일에 하지 마시고 며칠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용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능을 한 번씩 망해본 사람 2명이서 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진짜 며칠 전에 꼭 테스트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반대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좀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긴장을 좀 끌어올려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참 수능 날이 항상 너무 가장 11월에서 가장 추운 날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꼭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추운 날에 바깥에 있다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뭔가 좀 따뜻하고 그럼 쫙 멍해지죠. 풀리죠. 예. 네. 그럴 때 보통 가장 많이 택하는 또 쉬운 방식이 커피 드시는 걸 건데 좀 의외일 수 있지만 이럴 때 심호흡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심호흡은 보통 너무 긴장될 때 낮추는 풀 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멍하다는 느낌이 우리 산소가 약간 좀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거 반복하면서 좀 산소 공급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보통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야 너 일 좀 해 이렇게 좀 각성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너무 멍하다 이럴 때는 커피 드시기 전에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 위험할 정도로 혈당이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뇌가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수험 중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드시면 도움 된다 알고 있으실 건데 그거를 소량만 드셔야 됩니다. 네. 많이 먹지 말고. 과량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오히려 갑자기 또 멍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쓸 게 많네요. 이게 예. 아침에 그래서 너무 과식을 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서 멍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량 드시고 그다음에 이런 과자 같은 것도 조금만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멍한 것도 아닌데도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나 커피가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인데 커피 같은 것도 보통 20분에서 30분 전에는 먹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멍하다 하면은 좀 참아볼까 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내가 점심 먹고 바로 먹는 게 낫겠구나. 아니다. 나는 시험 직전에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절을 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카페인이 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예. 화장실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주 네. 중요하죠. 화장실 컨트롤, 네. 위장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화장실 얘기를 꺼내시니까 말인데 그 불편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학생들 중에.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제 예. 괜히 싸르르하고 긴장하면 아프고 근데 화장실 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신경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막는다고 괜히 너무 강한 지사제 이런 걸 드시면 이제 위나 장의 움직임이 너무 둔화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메스껍고 복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짜먹는 설사약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약국 가서 달라고 하면 주실 거고. 짜먹는 거. 네, 짜먹는 설사약이 이제 먹으면 이제 위장관 운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장에서 그런 염증을 만들거나 이런 물질들을 좀 잘 흡착을 해주기도 하고 장을 좀 약간 둔화시키는 정도라서 이제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이제 가스가 많이 찰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수험장에서 이제 해결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남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는데 요 가스 잡는 약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약국 가서 가스가 찼을 때 먹는 약을 주세요 하면 알약인데 그게 또 가스를 흡착해주는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비약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당일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랑 겹치면 그게 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것도 제가 브랜드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약국에 가면은 임산부들이 먹는 변비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과하지 않은 변비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한 포 먹고 자면은 그게 수분을 흡수해서 좀 부풀어 오르서 이제 양을 늘려서 쭉 내보내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날이나 전전날 이렇게 한번 비우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일에 갑자기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임산부가 먹을 수 있다니까 이제 안전하다. 그죠?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 현장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불편감 중 하나. 저는 이게 제일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염이잖아요. 그쵸. 예. 코 막히고 코 훌쩍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정말 이제 예전에 수험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잘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20년 사이에 환자 수가 1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염 환자 수가. 네, 그래서 98년도에 수능 봤던 분들은 비염이 있었나 하는데 이제 지금 2024년에 보는 분들은 너무 많지 주변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 건 거슬려도 코막힘이 너무 심할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평소에 내가 좀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면 먹는 약도 주시고 그다음에 코 안에 뿌리는 약도 그 스프레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쓰시면 좋고 하나 좀 주의하시면 좋은 거는 항히스타민제를 보통 많이 드시긴 하세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능 당일에 그걸 먹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부작용이 더 이제 클 수도 있으니 보통 항히스타민제들은 좀 시간이 오래 갑니다. 12시간 이상씩은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전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꼭 드신다고 하면은 좀 세대 수가 높은 항히스타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요. 무슨 말이에요? 항히스타민제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뒷세대로 갈수록 졸음 부작용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약보다 처방을 받아서 좀 뒷세대 항히스타민제 처방받으면 조금 더 그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도 있다. 덜 졸린다. 네. 예.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약국에서 파는 이제 비염 스프레이 중에 코에 뿌리는 건데 정말 바로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혈관을 강하게 수축하는 약이라서 너무 오래 쓰면은 그 반동으로 계속 비염이 더 심해지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만성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수능 당일에만 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그 이번 주부터 너무 계속 매일매일 뿌리다 보면은 수능 당일에 너무 막히는 약을 안 쓰면 너무 더 심해지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수험생에게 도움되고 주의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재테크 얘기를 해보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 오늘 아침 PB센터 이 연말에 챙겨야 할 절세 상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데 이 대표적인 절세 상품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선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예. 미국에서 나오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예. 있는데요.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일부 금융상품은 이러한 과세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아예 안 받거나 비과세, 적게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받는 시점을 저 뒤로 밀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절세 상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주로 IRP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충분히 대비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네네. 이상하네요. 정부가 세금 거두면서 네. 깎아준다고 또 이런 상품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권장하는데 그냥 권장하면은 안 하겠죠. 그러면 뭔가의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익을 줘야지 그 상품을 가입하게 됐죠. 예. 그 연금 저축은 개인 연금이고,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는 퇴직연금이네요, 그죠? 네. 이 두 가지랑 국민연금까지 하면 이 3종 세트로 노후 준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3층 연금 체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요 세 가지 연금을 준비하면 노후가 좀 더 편안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있는데 다달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 있어야 좀 더 여유로운 노후가 되겠죠. 예. 하여튼 저는 큰일 났네요. 어찌 텐데. 어쨌든 이런 상품들을 그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따라 가입할 경우에 좀 이 금융사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은행 또는 증권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 신탁 등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은 굉장히 안정적인 운용을 하는 상품이고요. 보험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사망보험 등의 보험 강화 기능을 좀 넣었고요. 은행이나 증권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나 ETF 등을 섞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이 들어봤고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특징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연금저축하고 IRP는
이제 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몇 네. 가지 차이를 본다면 연금저축은 그냥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누구나. 네, IRP는 소득이 있는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은 주식이나 펀드, 보험 등의 여러 가지 자산으로 가능하고요. IRP는 채권, 예금, 펀드, ETF 등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하는 게 가능한데 IRP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제한. 네. 주식형을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30%는 절대 안정적인 자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연금저축은 상관없고요. 그냥 100%다 되는 네,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얼마를 납입하고 이 공제받는 게 우리는 중요한데요. 네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상품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좀 유리하고요. 세액공제는 상품에 납입한 돈에 비례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불입한 돈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연금저축, IRP는 둘 다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납입한 돈은 매년 1,800만 원인데 각각이 아니라 연금, IRP 합산해서 1,800만 원입니다. 네. 즉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IRP는 800만 원만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이 한도고요. IRP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합해서 1,500만 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해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네. 말해서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는 추가로 5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를 다 받는다고 했을 때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약 내년 2월에 149만 원을 돌려받고요. 5,500 이상인 분들은 11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뭐 숫자가 복잡하니까 즉 편하게 계산하면 직장으로 치면 신입 직원은 150만 원 돌려받고 차장님은 120만 원 2월 달에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귀에는 돌려받는다에만 집중이 돼요. 네네. 근데 이 두 개를 네. 다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두 개를 다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세액공제 측면에서 보면 IRP는 좀 필수라고 IRP 보시고 필수. 연금저축은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가입할 때와 연금이 개시될 때 네. 이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 가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때나 가입이 좀 가능한데 연금 개시 시점은 뭐 35살부터 연금 받을 수는 없고 나이로 치면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연금저축 상품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지만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을 1년에 다 타면 그건 연금이 아니겠죠. 그래서 네네네. 연금을 받는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정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5년 이상 납입했을 때 55세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맞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있으면 좋지만 중간에 또 상황에 따라서 네네.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또 네. 궁금하네요. 예. 연금저축이나 IRP 둘 다 중도의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에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받았다 그랬잖아요. 많이 받은 분은 뭐 연간 150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다 다시 돌려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다시 말해서 16.5%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액공제에 마음 급하게 자기 그 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다 납입을 했다가 목돈 필요해서 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받은 거를 이제 다시 뭐 시쳇말로 토해내야 되니까 그 큰 손해는 아니지만 좀 아니요, 큰 손해예요. 서운하죠 마음이. 네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찾지 않아도 된다 하는 정도로만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약간 네.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죠? 이 직장인들이 이제 연말인데요. 네. 이런 상품을 챙겨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말씀 듣다 뭐, 보니까 예,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특히 직장인들은 이 2월 달에 이제 그 원천 징수할 때 그때 꼭 챙겨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이 매년 150만 원까지 가능한데 10년 동안 챙기면은 1,5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네. 큰 돈이네요. 네네. 예, 예. 그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일반 사업자분들이나 네. 프리랜서분들도 이게 혹시 똑같이 적용되고 네.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가입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 예.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고 이분들은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해서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네. 거. 그리고 좀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알려주실 점들 어떤 게 있을지. 네. 예. 예전에는 연금 상품은 무조건 정기예금을 하겠다. 보통 그렇게 운용을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좀 곁길로 나가자면 혹시 올해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좀 보셨나요? 그럼요. 열심히 봤죠. 중간중간에 광고가 어느 게 제일 많이 나는지 저는 좀 유심히 봤는데 모든 증권사에서 네. 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상품에 대해서 광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제 IRP나 연금저축이 정기예금 같이 안전 상품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 주식부터 금이나 석유 같은 대체 자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투자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주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해드려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성향이다 이런 거를 이제 밝히게 되면 뭐 금을 얼마를 사십시오. 아마 사실 한 달 전쯤에 제가 금 투자에 대해서 이 IRP를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제3의 나라 예컨대 인도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그냥 하기엔 좀 부담되는데 장기 투자했을 때는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도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이 몇 개를 이제 제시해서 그 중에 제가 몇 개 상품들 뭐 네.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은 뭐 네네. 인도랑 금 위주, 네네. 뭐 B라는 상품은 미국 주식 위주, 네네. 막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제가 선택만 하면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있고. 제안을 해주면 제가 골라서 비중도 정할 수 있고 세세한 걸 제가 다 정할 수도 수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연금 저축 펀드는 4개까지밖에는 가입이 안 되는데요. IRP 퇴직연금은 개수에 제한이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합니다. 따라서 뭐 1,000만 원이면 뭐 100만 원씩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또 이제 이 밖에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네네. 관심 가질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네.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은 목돈을 넣었을 때 1인당 1억 원씩 전액 비과세가 돼요. 뭐 소득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적금처럼 매월 납입하는 보험은 월에 15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개인 종합 저축계좌 즉 ISA라는 상품이 있어요. 요거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고요.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ISA를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꼭 2천만 원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네. 이 상품은 이제 이자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 이상의 수익도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상품의 AB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퇴직 보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금을 준비해라. 근데 이것도 그냥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공제가 최고 500만 원까지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연 36만 원까지 그냥 지원도 되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의 경우에는
뭐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압류라든지 감류 같은 거 들어오는 거에서 자유롭습니다. 꼭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 PB센터 오늘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좋을 절세 상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가래떡이었습니다. 2040님, 0040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7217님 그리고 0069님까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중학생 아들을 둔 현정 씨는 다가오는 수학여행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이 수학여행에 함께 하려면 전용 차량을 직접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휠체어 사용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지원하는